우리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김치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을 경악해 한 중국의 배추 절임 영상이 공개된 후 김치를 거부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도 인정한 우리 김치가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배추 절임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이 보도된 뒤 식당에선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아예 김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겼다고 하죠. 자, 오늘은요,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장님 모시고서 최근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 김치의 현주소와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대한민국 김치협회 네.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이고요. 우리나라 김치 제조업체가 한 82개 정도, 그리고 김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16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김치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이 질문을 먼저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가 정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뜻 봐도 불결한 물에 배추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사이를 한 남성이 휘저으며 배추를 녹슨 굴삭기에 옮겨 담습니다. 알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네. 네, 하나 공개가 됐는데 혹시 협회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충격 그 자체였죠.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저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었다고 식약청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먹든 우리나라 사람이 먹든 그 자국의 사람이 먹든 그건 인간에게 먹일 그런 음식이 제조 과정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저도 그 식당에 가면 선뜻 김치에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국내 선량한 그 김치 업체들 뭐 네.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요. 이제 정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식당에 가서 김치만이라도 마음 놓고 먹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태를 극복할 것인지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오늘도 회의 중에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협회에서 어느 정도 뭐 위생면이라든지 유통 관리면에서 조금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인증 제도를 하려고 그래요. 인증 마크. 네. 그 국산 김치 쓰는 업체에 인증 마크를 하려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쌓고 소비자 단체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나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행될 거예요. 네. 네네. 이번에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혹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이 200만 톤이거든요. 소비량이 200만 톤이고 수입량이 28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 돼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식당으로 단체 급식이라든가 조그마한 영세한 식당들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그 국내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우리는 다 국산 김치다, 네. 국내에서 담그는 김치다 이렇게 그 하시면 네. 아무래도 손님들의 불안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예, 또 우리나라 국산 김치만 고집하다 보니까 중국산 김치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가격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kg 단위로 중국산이 12,000원, 고춧가루만 중국산을 쓴 거, 네. 그거는 24,000~25,000원, 100% 국산으로 한 거, 그거는 한 35,000~6,000원. 그러면 한 세 배. 3배 예. 가까이 차이가 나는 예,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곧 설문조사도 들어가고 할 텐데 여쭤보면 2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대요. 3배 비싼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에 가서 기본, 만약에 설렁탕을 시켰는데 깍두기가 한 접시 나오는 건 기본은 나가고 추가로 하는 거는 소비자도 좀 같이 부담을 같이 하는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식당한테만 다 그걸 전가를 하면 수입 김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도 좀 양보를 하고 좀 더 원가 비율을 낮춰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고요. 그리고 농식품부 우리 정부는 제조업체들한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뭐 대량으로 이렇게 배추가 성수기 때는 좀 싸거든요. 네. 그때 대량으로 저온 창고에 저장해놓고 갖다 주면 원가가 아무래도 저렴해질 수 있고 제일 문제는 배추가 폭등할 때가 문제예요. 그게 8, 9, 10, 10월 초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8, 9월은 정말로 힘들어요. 2달 동안은 그 배추 한 차에 600만 원 정도 하던 게 3,300만 원까지 갔어요. 작년에. 5배나 폭등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도 무지 힘들어요. 그리고 뭐가 또 힘드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교가 개강을 안 했잖아요. 네. 개학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쉬어버리니까 단체 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작년에 무지 고생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드니까 소비자도 좀 지갑을 열 준비를 해야 되고 제조업체는 좀 더 원가를 저렴하게 해서 식당에 납품하게 해야 되고 조금씩 양보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맘 놓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그게 김치 종주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산 김치인지 국내산 김치인지 이게 지금 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예. 국내산 김치를 먹고 싶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혹시 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는 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보면 알거든요. 색깔이 중국산은 푸른 잎이 일단 없고요. 부재료를 거의 안 써요. 그냥 거의 고춧가루만 묻혀져 있는 상태. 저희는 김치 담글 때 뭐 무채, 배채, 미나리, 그다음에 가진 양념 다 들어가죠. 가진 양념 다 들어가. 그야말로 네네. 가진 양념 다 들어가고 맛있는 젓국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눈에 보면 알아요. 중국산 김치인 거를. 그래서 식당이 이제 좀 한 15년 전만 해도 식당마다 김치 맛이 달랐어요. 담가서 내놨잖아요. 예. 그때가 그 집의 김치 맛을 보고 그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됐는지 김치 종주국에서 참 슬픈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돼요. 예. 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치 명인으로 네. 평가받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그 명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명인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전통 음식이 이제 뭐 술, 한과 떡 이런 뭐 장류, 김치류 이래요. 전국에 6명 정도가 김치 명인인데 한 20여 년간 이제 김치를 전통성과 정통성 그리고 산업성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통과를 해야 돼요. 명인 아, 심사를 해요. 명인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군요. 네. 예. 그렇다면 저희 협회장님께서는 네. 그런 김치와 어떤 계기로 해서 네. 이렇게 협회장까지 하시고 그 애정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은 외식업을 오래 했거든요. 한 35년 정도 지금도 하고 있고 외식업을 오래 했는데 어느 날 휴일에 뉴스를 보다가 평택항에 지금은 박스로 들어오지만 그때만 해도 비닐봉지에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막 그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게 뉴스에 딱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으셨군요. 네, 어떻게 우리 밥상에 김치까지 중국산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김치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제대로 그 한국의 김치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초심으로 하고 있어요. 김치의 종주국이 또 그 중국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중국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부러우면 지는 거죠. 예, 아무리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 김치는 김치예요. 김치는 이미 이제 세계 그 식품규격위원회 고유명사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네. 아무리 우겨도 이건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부나 우리 단체나 그 기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코덱스에도 이미 다 돼 있고 유네스코에도 돼 있고요. 국책연구소인 세계김치연구소도 설립해놨고요. 작년에는요. 김치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됐어요. 몇 월 며칠인가요, 이게? 11월 22일이요. 그래서 김치 하나하나의 재료가 22가지 효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누가 국민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밑작업을 다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터졌을 때 처음에 속은 상했지만 저 사람들이 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음식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유통 단계에서부터 김치를 유통할 때 파오차이라고 아예 이름을 쓰고서 유통을 하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건 그 자국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간 내정 간섭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빈대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너네들 이거 빈대떡을 피자라고 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피자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빈대떡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김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이게 고유명사가 됐는데 파오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김치는 한국 걸로 다 인정을 해줘요. 네. 김치하고 파오차이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치는 발효식품이고요. 파오차이는 발효가 안 돼요.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물을 끓여서 그 안에 향신료나 그 중국의 독한 술 그것도 넣고 설탕, 얼음 설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요만한 설탕들이 있어요. 그것도 넣고 해서 밀폐를 시켜요. 발효가 안 되게. 그래서 발효가 안 되는 게 관건이고 우리는 그리고 거기는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물까지 다 먹잖아요. 김치 국물도 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음식이고 우리나라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이미 인정받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파오차이하고 달라요. 해외에다 이제 김치를 우리 걸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 뭐 호주 이런 데는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2019년도 대비 작년까지 37%가 늘었어요. 지금 미국이나 런던 그리고 호주에서는 엄청 김치가 인기고 미국이나 영국이 엄청 많이 지금 수출이 늘어서 37%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치 명인으로서 우리 김치가 세계에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지금처럼 쭉 나가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맛있어야 돼요. 맛있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깨끗하고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하는 일을 저희 협회는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 한 번도 해외에 나가서 이 행사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각국의 문화원, 우리 한국문화원 그런 데 가서 외국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김치를 가르치고 만들어 보게 하고 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김치가 우린 밥문화권이잖아요. 밥하고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뭐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김치는 다 잘 어울리는 음식이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전 국민이 해외 나가서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김치는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온 국민 반찬이자 유네스코도 인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치가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기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오늘은 올해 변경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을 미리 발견해서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키와 몸무게 등 신체 계측을 통한 발육 정도부터 부강 상태와 시각, 청각 이상 등의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더불어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과 또 카시트 사용법 등 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돼서 안정적인 양육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생후 4개월부터 7차례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생후 14일에서 35일까지의 영아도 포함돼 총 8차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검진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을 하고 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웹 문진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유아는 신체 발달 과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으로 아이의 건강은 물론이고 안전한 양육 환경까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1964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과거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시작해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불리기까지 기생충 감염병 예방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펼쳐왔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검진 수검 인원은 줄어들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는 가운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최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용품이 역대급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유사일에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전 국민이 개인 위생에 관심이 높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 우선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도 예방과 질병 조기 발견인데요. 100세 시대의 건강한 생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건강 검진을 이제 받으시는 이제 이유는 질병에 대한 뭐 예방,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암 같은 것도 이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가 쉽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거의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조기 발견한다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대형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보면 요즘 건강검진 센터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거길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강 검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건강 검진 센터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경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종합검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기관별로 이렇게 장기별로 하는 종합검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정밀 검진이라든가 또는 네. 심혈관계라든가 또 소화기계 정밀 검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도 청소년 건강 검진 또 예비 부부 건강 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건강 검진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협회를 통하려면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지금 16개 시도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락처를 찾으셔가지고 연락을 하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제가 그 우편물을 보니까 네.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뭐 대장암 검사 대상이다. 예,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그거 말고도 저희 그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건강관리협회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건강상담사분이나 또는 이제 전문의 분들하고의 이제 1대1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건강 상태를 쭉 이렇게 토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맞춤형, 이른바 맞춤형으로 건강검진을 이제 하는 것이죠. 회장님께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관리협회장을 하시기 전에 예.
대한기생충학회 회장님이셨다고 예.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협회, 그러니까 건강관리협회도 전신이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고 들었는데,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신은 한국기생충박멸협회였죠. 우리 국민들의 뭐 7, 80%가 장내 기생충을 이제 갖고 있었던 시절에 196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1990년경이 되면서 우리 장내 기생충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건강관리협회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네. 기생충 박멸협회는 이제 흡수 통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인데 그때 뭐 연례 행사처럼 뭐 체변 해와서 뭐 체면 봉투 넣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2020년대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도 그 기생충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제 그 기생충이 이제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민한테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종류는 이제 장내 기생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내 기생충 뭐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이라고 했던 구충 이런 종류들이 크게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7, 80%가 국민이 감염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0.12%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종류들이 가령 식품이 매개하는 종류,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간에 들어가는 간흡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의 종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국민병 이런 정도의 시절은 이제 훨씬 지나갔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해외 뉴스를 요즘에 보니까요. 예. 소고기를 생으로 먹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 18m의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예. 그런 뉴스를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예.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해외 감염 사례는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까? 예, 해외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 기생충 박멸에 관한 한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대단히 성공적인 기생충 박멸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은 비율의 감염자만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해외에는 아직도 국민의 50%, 뭐 40%, 50% 이런 분들이 감염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긴 그 촌충 감염 뉴스에 나왔던 그 경우는 소고기를 이제 덜 익혀서 먹어서 걸리는 건데요. 그 기생충은 아직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종 이렇게 저희한테는 진단 의뢰가 오고 있고 치료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가장 흔한 기생충은 무엇이고 이거 예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민물고기, 민물생선, 이 생선을 날로 또는 이제 덜 익혀서 먹을 때 걸리는 간흡충이 있습니다. 이 간흡충은 이제 그전에는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렀는데 이 간흡충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감염된 그 기생충 중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전 국민 평균 한 1% 정도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럼 1%가 얼마나 되냐? 50만 명이 되는 거죠. 50만 명이 적은 거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다 민물생선을 갖다가 덜 익혀 먹어서 감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흡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 장내에 있는 디스토마 종류죠. 흡충류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다 민물생선이나 아니면은 그 갯벌에서 나는 생선 이런 것들을 좀 회로 먹어서 감염되는 그런 종류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럼 바닷고기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회장님? 어떠세요? 바닷물고기는 이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고래회충이라는 건데요. 네. 고래회충을 이제
옮기는 것이 바다 물고기예요. 아니면 이제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인데 그 오징어, 낙지나 바다 물고기를 이제 사람이 회로 먹었을 때는 사람한테도 그 고래회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복통이 심해가지고 네. 가끔 뭐 병원에 응급실로 간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속이 좀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내가 이건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어떻게 진단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내시경을 해서 보면은 그 고래회충이 어머나. 예, 위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박혀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어류 종류는 익혀 먹으면은 기생충과는 예. 크게 좀 멀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익히기만 하면 기생충으로는 이제 부터는 다 안전하다고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기생충 가운데서도 우리 몸에 무해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기생충 중에서 가령 돼지편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돼지편충은 사람의 원래 잘 오지는 않는 겁니다만 이 돼지편충을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크론병 환자한테 돼지편충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 그 과민성 대장염 크론병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보고가 미국이나 영국의 몇 개 의과대학 병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보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돼지편충은 사람의 말하자면 과민성 대장염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것도 있고요. 네. 사람한테 이롭게 활용되는 기생충도 점점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기생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네. 동해 열두조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해 열두조충. 이것도 한 10m 정도 길이가 굉장히 큰 건데 10m요? 예, 이 동해 열두조충은 연어나 송어나 이런 물고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염되어도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갑니다. 이 10m 정도 되는 엄청 큰 것이 우리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해 열두조충이 살면서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양분을 섭취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증상은 하나도 없고 이 기생충이 다 먹어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제 뭘 먹고요. 그 먹은 걸 다 기생충이 먹어치니까 살은 안 찌고 어떻게 보면 효자 그-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 들어보면 아직 임상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이론적인 거를 이제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일본 학자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우연히 그 10m짜리 긴 그 촌충을 몸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냥 둬서 얼마나 뒀냐 그랬더니 20년 정도 둬가지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갔다 이렇게. 수명이 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은 말하자면 증상은 없고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기생충 얘기가 뭐 상당히 재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2017년에 예. 이런 박물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기생충 박물관이 있다고요? 예. 이제 그 박물관은 저희가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 저희 협회에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만들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70~80%의 많은 국민들이 감염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1~2%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고 또 그런 그 기생충의 표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생충 검사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보존도 하고 새로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젊은 인력들한테도 이러한 우리 역사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요. 또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생충 표본과 기생충에 연관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휴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일부터 일부 좀 개관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협회장님은 임기 중에 수건 사업이 무엇인가요? 그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은 사실 그 기능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뭘 하느냐?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질병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요. 또 이제 넓게는 국제 협력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있는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 저희가 기생충 관리의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또 건강 검진에 관한 또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국제 협력 활동을 일종의 사회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이렇게 호전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열심히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검진 가능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종료에 임박해서 6월경에 방문하시면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을 실시한 안전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진을 받으시고 내 건강 상태 확인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